고아원에 7살이던 저를 매정하게 버리고 도망쳤던 언니. 저는 평생 그 모진 여자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저 혼자 살겠다고. 핏줄을 내팽개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간으로 만들어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전 가족의 잔인한 배신을 고발하는 책을 써서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언니가 싸늘한 주검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겼던 유품, 그 작고 낡은 원피스를 품에 끌어안고 저는 제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속에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 멍청하고 불쌍한 내 언니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 지옥 불에 뛰어들어 제 몫의 빚까지 모두 갚아내고 25 꽃다운 나이에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평생 언니를 저주했던 제 어리석고 끔찍한 오해와 바보처럼 모든 걸 내어준 언니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고백하려 합니다. 가족은 때론 남보다 못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가해자입니다. 화려한 핀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북 콘서트 무대 위.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독자들은 제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제 이름은 한유진. 올해 35, 대한민국 문단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에세이 작가입니다. 제 대표작이자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나를 버린 세계는 바로 저 자신의 끔찍했던 유년 시절, 가족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상처를 낱낱이 파헤친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독자들이 제 책에서 가장 분노하고 또 열광했던 대목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작 7살이던 저를 한겨울 보육원 철문 앞에 매정하게 버려두고 혼자 야반도주를 해버린 15살 친언니 한유란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춥다고 오는 7살짜리 동생을 낯선 고아원 쇠창살 앞에 앉혀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어둠 속으로 뛰어가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제 눈엔 선명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이기적으로 변하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제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를, 그리고 언니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했고 피를 토하는 노력 끝에 결국 원하던 작가로 성공해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언니를 더 나쁜 년으로 만들수록 더 잔인하고 이기적인 괴물로 묘사할수록 내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는 핏줄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지독한 허기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1998년 그 지옥 같았던 겨울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자매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죠. 15살 유란 언니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에 동생인 저를 끔찍이도 아끼는 엄마 같은 언니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언니는 항상 제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왔고 날개 꺾인 나비를 보면 눈물을 흘리며 무덤을 만들어주던 심성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대한민국을 덮친 IMF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가정의 소박한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의 가구 공장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1998년의 어느 봄날
부모님은 남은 자재를 처분하러 화물차를 몰고 나가셨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작 15, 7살이었던 우리 자매에게 남겨진 것은 부모님의 싸늘한 시신과 아버지가 공장을 살려보려고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의 막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에 오직 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매일 밤 부모님 사진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면서도 7살인 저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진아, 걱정 마.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어떻게든 너 학교 보내고 따뜻한 밥 먹여줄게.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 설거지, 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던 날 언니는 자기 장갑을 제 손에 끼워주고 본인은 동상에 걸린 빨간 손으로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집 대문을 발로 차고 15살 소녀였던 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의자는 눈더미처럼 불어났고 우리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그때 언니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냐고, 왜 매일 무서운 아저씨들에게 당하기만 하냐고 언니를 원망했습니다. 언니는 그저 제 손을 꽉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했던 1998년의 한겨울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우리 단칸방에 들이닥쳐 가구를 부수고 언니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2년 이나이면 섬에 팔아넘기면 돈 좀 되겠네. 저 조만한 기집애도 어디 쓸 데가 있을 테니까 당장 차에 실어. 사채업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언니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15살 언니가 사채업자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마.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7살짜리 내 동생은 제발 살려줘.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은 저희 자매를 어두운 창고에 가두고 다음날 새벽배를 태워 외딴 섬의 유흥업소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언니는 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들오들 떨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무능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만은 지킬 거야. 유진아, 이 언니 원망해도 좋아. 언니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죽지 말고 꼭 살아남아야 해. 살아서 성공해야 해. 그리고 새벽녘 사채업자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언니는 창문에 낡은 쇠창살을 필사적으로 부숴 저를 탈출시켰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제 손을 꽉 잡고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얼어붙은 산길을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저 멀리서 플래시 불빛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언니는 절박한 표정으로 읍내 외곽에 있던 이 보육원 철문 앞에 저를 앉혔습니다. 유진아, 뚝 그쳐. 여기서 딱 100셀 때까지만 눈 꽉 감고 기다려. 언니가 꼭 맛있는 거 사서 널 데리러 다시 올게. 그것은 절 버리고 도망가기 위한 이기적인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사채업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끔찍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15살 언니의 피 끓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100을 세고 나면 언니가 솜사탕을 들고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을 다 세고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오직 차가운 철문과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나를 사냥하러 오는 악마들의 플래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28년 동안 언니를 증오하는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증오심이 잉크가 되어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했고 그 증오심이 원동력이 되어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니를 더 끔찍한 괴물로 만들 물증을 찾으러 온 이 보육원에서 저는 제 일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오해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내민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언니의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10년 동안 언니가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쥐어짜 내버려들인 목숨값, 무통장 입금증 수백 장과 피 묻은 유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지옥 같았던 원망의 서막, 그 너머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슬픈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기대했던 언니의 비겁한 변명 편지나 매정한 포기각서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빛바랜 은행 무통장 입금증 수백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낡은 편지 봉투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거칠게 입금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금자명 한유란. 1999년 2월 5만 원, 1999년 3월 5만 원. 입금증은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오히려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며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보육원에 돈을 보냈다고?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당황한 제 손길이 상자 안에 흩어진 편지들로 향했습니다. 조잡한 편지지에 꾹꾹 눌러 쓴 언니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원장 수녀님, 우리 유진이 밥은 잘 먹나요? 밤에 잘 때 무섭다고 울지는 않나요? 제가 당장 데리러 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수녀님, 유진이한테는 제발 제 비밀을 지켜주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우리 유진이까지 찾아낼 거예요.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달 보낼 테니 우리 유진이 남들한테 기죽지 않게 따뜻한 옷 입혀주시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세요. 1년만, 딱 1년만 참으면 빚 다 갚고 제가 데리러 갈게요. 편지 곳곳에는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오들오들 떨며 편지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지 혼자 살겠다고 핏줄을 버려놓고 나중에 고아원에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덜어보려고 쇼한 거잖아. 원장님,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들로 내 책에 쓸 물증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제 평생을 지탱해온 견고한 증오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탁자에 내동댕이 쳐진 편지를 조심스레 주워 가슴에 품으며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어린 눈으로 저를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쇼! 양심의 가책? 내 언니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이 있어서 매달 이 돈을 보냈을 것 같니?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잠잘 때 내 언니는 널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지옥불에 던져 넣었어. 넌 내 책에 유란이가 널 버렸다고 썼지? 아니, 내 언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끊어내어 널 살린 거란다. 수녀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B-하는 이명마저 들려왔습니다. 수녀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1998년 그 겨울밤의 진실은 제가 알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파멸의 서사였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 평범했던 저희 가족의 비극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15살 언니와 7살 저만 남겨진 차가운 빈소에 험악한 인상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난 사업을 살려보려고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빚의 규모는 고아 자매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돈 빌린 놈들이 되졌으니 핏줄인 니들이 갚아야지.
15살이면 섬에 팔아넘기면 돈 좀 되겠네. 저 조만한 기집애도 어디 쓸 데가 있을 테니까 당장 차에 실어. 사채업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언니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15살 유란 언니가 사채업자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마.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7살짜리 내 동생은 제발 살려줘.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은 저희 자매를 어두운 창고에 가두고 다음날 새벽배를 태워 외딴 섬의 유흥업소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니는 잠든 제 입을 틀어막고 창문의 낡은 쇠창살을 필사적으로 부숴 저를 탈출시켰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밤, 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제 손을 꽉 잡고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얼어붙은 산길을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건장한 사내들의 추격을 영원히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플래시 불빛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언니는 읍내 외곽에 있던 이 보육원 철문 앞에 저를 급히 숨겼습니다. 유진아, 뚝 그쳐. 여기서 딱 100 셀 때까지만 눈 꽉 감고 기다려. 언니가 꼭 맛있는 거 사서 널 데리러 다시 올게. 그것은 절 버리고 도망가기 위한 이기적인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사채업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끔찍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15살 언니의 피 끓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수녀님은 주름진 눈가로 눈물을 쏟아내며 그날 밤에 참혹했던 마지막 장면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내 언니가 널 철문 앞에 앉혀두고는 갑자기 반대편 낭떠러지 길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단다. 나 엿갔다. 나 잡아봐라. 하고 말이야. 사채업자 놈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내 언니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지. 난 그 모든 걸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철문 밖에서 백을 세고 있을 때 내 언니는 저 산 너머에서 그 무서운 놈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널 살리려고 그 어린 것이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야.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왜 날 안 찾으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언니를 원망하면서 매일 밤을 울었는데. 데리러 온다며. 1년만 기다리면 온다며. 저는 발작하듯 소리치며 수녀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핏발선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증오했던 그 이기적인 뒷모습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던 내 유일한 핏줄에 숭고한 희생이었다니. 수녀님은 오열하는 저를 끌어안으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유란이가 널 찾으러 오지 못한 게 아니야. 못 온 거지. 그 어린 것이 그 악마 같은 놈들에게 끌려가서 내 몫의 빚까지 어떻게 갚았는지. 넌 상상조차 못할 거다. 유진아, 내가 정녕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유란이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곳으로 가보렴. 거기에 내 언니가 너에게 남긴 진짜 마지막 유품이 있을 테니까.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글을 써서 짓밟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내 불쌍한 언니. 그 언니가 나를 위해 25의 나이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까지 홀로 견뎌야 했던 10년의 끔찍한 지옥이 낱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수녀님이 쥐어주신 빛바랜 주소 쪽지 하나를 움켜쥐고 언니의 흔적이 묻혀있는 지방의 낡은 공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처절하고도 참혹한 형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자동차 앞유리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지만 와이퍼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흐려진 시야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고속도로는 마치 28년 전 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홀로 뛰어들었던 그 새까만 지옥 길 같았습니다.
핸들을 부여잡은 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오열이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아, 뚝 그쳐. 딱 100셀 때까지만 기다려. 저를 보육원 철문 앞에 숨겨두고 사채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던 15살 언니의 그 마지막 뒷모습. 저는 평생 그 뒷모습을 이기적인 도망자의 것이라 저주하며 언니를 산산조각 내는 글을 팔아먹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행세를 해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겨워 당장이라도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수백 번이나 억눌러야 했습니다. 수녀님이 적어준 주소지에 도착한 곳은 지방의 후미진 외곽,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동성방직이라는 거대한 공장터였습니다. 녹슬고 부서진 철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잿빛 슬레이트 건물. 이곳이 바로 내 언니가 25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둘 때까지 10년간 청춘을 갈아 넣었던 지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구요? 여긴 다 철거돼서 아무도 안 사는데. 공장 터 옆 낡은 가건물에서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기어가듯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옛날에 이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한유란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그 사람 동생 유진이에요. 유진이라는 제 이름 두 글자에 할머니의 흐릿하던 두 눈이 남산만하게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유진이니? 유란이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우리 유진이.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내 언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오면 어떡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밥을 해주며 언니를 친딸처럼 거두어 주셨다던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가게 안방에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유란이가 쓰러지던 날 자기 짐 속에 있던 이 일기장 하나만은 꼭 살려서 나중에 우리 유진이한테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 내 언니가 여기서 어떻게 짐승처럼 살았는지 이 안에 다 적혀 있을 거다. 먼지 쌓인 비닐을 벗겨내자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두꺼운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제가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아니 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미끼가 되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갔던 바로 그 밤의 참혹한 기록이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눈이 참 많이 왔다. 사채업자 아저씨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우리 유진이가 숨어있는 철문 반대편으로 끌려와서 정말 다행이다. 놈들이 내 배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그 쪼만한 기집애는 어딨어? 그년도 팔아치워야 내 애비가 진 빚 이자라도 갚을 거 아냐? 나는 피를 토하면서도 놈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고 또 빌었다. 제발 내 동생은 찾지 말아달라고. 계모까지 내가 섬이든 사창가든 어디든 끌려가서 평생 개처럼 일해서 다 갚겠다고. 일기장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글씨를 적셨습니다. 언니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고 제일 무서웠을 그 어린 소녀가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오직 동생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 고통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놈들은 나를 사창가로 팔아넘기려 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너무 어려 당장 돈이 안 된다며 결국 악질 포주와 줄이 닿아 있던 이방직 공장에 나를 팔아넘겼다. 원금 5천만 원의 이자가 이자 꼬리를 물어 무려 2억 원.
내가 도망치면 보육원을 싹 다 뒤져서 유진이를 찾아내 장기라도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에 나는 스스로 내 몸을 포기하는 신체 포기각서와 평생 공장에서 일한다는 노예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무섭지 않다. 내가 여기서 뼈가 으스러지게 미싱을 돌리면 우리 유진이는 사채업자들 평생 모르고 따뜻한 밥 먹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 언니. 유란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고아원에 제 몫으로 보내왔던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돈. 그건 그저 평범한 알바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18시간 동안 환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피를 토하듯 벌어들인 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일기장 속 언니의 삶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공장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쉰내 나는 밥과 김치 쪼가리로만 버텼고 한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장판 위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독한 먼지 때문에 폐병을 얻어 밤새 기침을 하면서도 언니는 병원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약값으로 쓸 돈이 있다면 보육원에 있는 동생에게 예쁜 핀이라도 하나 더 사서 보내야 한다며 그 모진 고통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습니다. 우리 유진이한테 당장 달려가서 꽉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찾아가면 사채업자 놈들이 내 뒤를 밟아 유진이를 찾아낼까봐 갈 수가 없다. 보고 싶다. 내 동생 냄새, 내 동생 웃음소리. 미치도록 보고 싶다. 1년만 더 참자. 이자까지 남은 돈 딱 1,000만 원. 이것만 다 갚으면 당당하게 유진이 데리러 갈 수 있다. 그때까지만 살자 유란아. 그토록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 언니의 모든 세상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안전한 보육원 울타리 안에서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는 매일같이 언니를 저주하고 죽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제 성공은 온전히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 오만하게 자만하며 내 피와 살을 뜯어먹이며 나를 키워낸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로 매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진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제 심장을 칼로 수천 번 난도질하는 듯한 끔찍한 죄책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같이 팔려갔더라면, 차라리 함께 지옥에서 뒹굴었더라면 언니가 이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혼자 앓지는 않았을 텐데. 유진아, 울지 마라. 내 언니가 제일 슬퍼했던 게 널 데리러 가지 못하고 먼저 눈을 감아야 했던 거였어. 할머니가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유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그 독한 공장 먼지 다 들이마시고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도 빚 갚는 날짜 다가온다고 마지막까지 미싱을 안 놓았어. 결국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던 날 숨이 넘어가는 그 와중에도 자기 짐 속에 있던 그 상자부터 챙겨달라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단다. 빚다 갚는 날 우리 유진이 데리러 갈 때 입혀줄 거라고. 밤마다 잠도 안 자고 피눈물 흘리며 만들었던 그거.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검은 비닐봉지 가장 밑바닥에 있던 또 다른 보따리 하나를 꺼내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보따리가 스르르 풀리며 제 무릎 위로 떨어진 것은 낡고 빛바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작은 레이스 원피스 한 벌이었습니다. 25의 언니가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오직 동생을 데리러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핏기 없는 손을 움직여 한 땀 한 땀 완성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옷이었습니다. 그 원피스를 끌어안은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무릎 위로 떨어진 그 작고 낡은 레이스 원피스. 빛바랜 노란색 천위에는 붉은 얼룩들이 희미하게 그러나 군데군데 끔찍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얼룩들, 이거 피예요?
제 떨리는 물음에 할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한 움큼씩 토하면서도 내 언니는 기어코 그 옷을 완성하겠다고 바늘을 놓지 않았어. 우리 유진이 7살 때 입던 그 누더기 옷 입고 아직도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늦게 가서 삐쳐 있으면 이 예쁜 원피스 입혀주면서 달래줘야 해요. 그게 유란이가 구급차에 실려가며 나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원피스를 품에 꽉 끌어안자 25꽃다운 나이에 폐병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언니가 피 묻은 바늘을 쥐고 밤을 새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나를 위해, 오직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쥐어짜낸 사람. 그런데 저는 그 피눈물 나는 10년의 희생을 딛고 서서 감히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구한 은인이자 유일한 핏줄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추악한 쓰레기로 묘사하며 돈을 벌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언니를 버린 사채업자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미쳤어. 내가 죽일 년이야. 유란아, 제발.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다시 와주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진흙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울음소리가 폐공장 털을 처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뼈저린 참회였지만 그 어떤 후에도 이미 제가 되어버린 언니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안내로 찾아간 언니의 맷자리는 이름 없는 무연고자들이 묻히는 공동묘지 구석의 초라한 흙무덤이었습니다. 비석 하나 없이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언니가 만든 그 노란 원피스를 조심스레 펼쳐놓았습니다. 언니, 나왔어. 유진이 왔어. 언니가 예쁜 옷 가져온다며 왜 여태 안 왔냐고 떼쓰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있어? 10년을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했으면서 죽어서도 왜 이런 곳에 외롭게 있어? 무덤의 흙을 맨손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하고 평생 잿빛 먼지 속에서 동생의 빚을 갚다 떠난 나의 영웅. 저는 언니의 흙무덤에 얼굴을 묻고 수천 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오직 언니가 나를 위해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나의 끔찍한 오만을 속죄하는 데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이었습니다. 작가님, 보육원은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그 매정한 언니년이 남긴 아주 자극적인 증거들 좀 건지셨나요? 벌써부터 다음 책 선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이번엔 언니가 얼마나 악독하게 작가님을 버렸는지 더 적나라하고 비참하게 써주셔야 해요. 아시죠? 독자들은 그런 사이다 복수국에 열광한다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편집장의 경박한 목소리에 저는 솟구치는 구역질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내뱉었던 그 천박하고 잔인한 말들이 저를 향해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편집장님. 제 차가운 목소리에 편집장이 움찔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책 쓸 겁니다. 아주 낱낱이 뼛속까지 파헤쳐서 쓸 겁니다. 오, 역시 작가님. 대체 어떤 기막힌 증거를 찾으셨길래 가족을 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괴물.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핏줄의 희생을 짓밟고 거짓된 성공에 취해 있던 역겨운 악마. 그게 바로 나 한유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빠짐없이 까발릴 겁니다. 네. 작가님, 그게 지금 무슨... 당황한 편집장의 말을 자르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니를 팔아 얻은 이 썩어빠진 명성 따위 당장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낼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언니의 낡은 일기장과 피 묻은 원피스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밤을 새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자백이자 나를 살리기 위해 짐승처럼 찢기고 부서졌던 위대한 핏줄을 향한 피 맺힌 헌사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폭력, 15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섬뜩한 빚의 무게, 환풍기 하나 없는 공장에서 피를 토하며 미싱을 돌리던 언니의 10년. 그리고 그 피땀으로 안전한 보육원에서 배불리 먹고 자라며 언니를 저주했던 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까지. 저는 단 하나의 변명도 포장도 없이 제 영혼 밑바닥에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모조리 활자 위로 쏟아냈습니다. 눈물 때문에 자판이 보이지 않아 수없이 오타가 나고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에 몇 번이나 숨이 멎을 듯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는 이 알량한 심리적 고통 따위는 언니가 차가운 장판 위에서 홀로 감내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제 개인 SNS와 블로그에 수백 장에 달하는 폭로 글과 언니의 일기장 스캔본, 그리고 낡은 원피스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를 버린 세계라는 베스트셀러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매정한 언니가 사실은 사채업자들에게서 동생을 구한 목숨 같은 은인이었다는 고백. 그 파장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고 언론사에서는 다투어 제 자백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향해 쏟아지던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순식간에 저를 향한 거대한 분노와 경멸, 그리고 불쌍한 언니 유란이를 향한 깊은 애도와 눈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모든 강연은 취소되었고 서점에 깔려있던 제 책들은 독자들의 거센 항해 속에 전량회수 조치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존경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핏줄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짓눌리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언니를 향한 제 첫 번째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세상의 돌팔매질은 맹렬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페류나 핏줄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독사 같은 년이라는 악플이 수만 개씩 달렸고 제가 길을 걸어갈 때면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제게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왔죠. 저는 제가 가진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미련 없이 처분해 빚을 청산했습니다. 화려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한유진의 인생이 완벽하게 파멸하는 순간이었지만 텅 빈 단칸방에 앉아 언니의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은 제 마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죗값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속죄는 단순히 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제 오만함에 대한 벌은 달게 받았으니 이제는 내 불쌍한 언니를 10년 동안 생지옥에 가두고 뼈와 살을 갉아먹은 진짜 악마들을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과거 제게 줄을 대려 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1998년 15살 소녀를 불법으로 인신매매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악질 사채업자들과 방직 공장 사장의 뒤를 샅샅이 캐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적 결과는 참담하고도 분노스러웠습니다. 30년 전 저희 자매를 짓밟았던 사채업자 우두머리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대부업체 회장님으로 신분 세탁을 하여 여전히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과 고아들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 사장 역시 해외에 하청 공장을 차려놓고 악덕 기업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죠. 언니의 목숨값을 쥐어짜낸 피 묻은 돈으로 그들은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언니의 일기장에 적힌 생생한 강제 노역 기록과 불법 신체 포기각서, 무통장 입금 내역,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도 이 악마들의 현재 만행과 과거의 살인적인 인신매매 범죄를 낱낱이 제보했죠. 제 고백글로 이미 언니 유란이의 희생에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던 대중들은 이 진짜 악마들의 정체가 폭로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합동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쾅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친 대부업체 본사.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늙은 사채업자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현장에 동행했던 저는 질질 끌려 나오는 그 악마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누구야 너? 비켜. 당황해 소리치는 늙은 악마의 얼굴에 저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피 끓는 분노를 담아 매섭게 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들이 돈 몇 푼에 섬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그 7살짜리 꼬마. 그리고 널 살리겠다고 내 놈들 발밑에서 미끼가 되어 죽어간 15살 한유란의 동생, 한유진이다. 내 놈이 내 언니 피 빨아먹고 산 그 더러운 인생. 이제 감옥 독방에서 평생 피토하며 썩어 문드러지게 해줄게. 제 서늘한 경고에 사채업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뺌하려 했지만 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저지르고 있던 미성년자 불법 대출과 폭행, 횡령 혐의까지 모두 병합되면서 사채업자와 악덕공장 사장 일당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언니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악마들이 드디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그놈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언니의 일기장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맞지? 언니 괴롭히던 나쁜 놈들, 이제 다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파하지 말고 편히 쉬어. 악마들을 심판하고 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연고 묘지에 쓸쓸하게 누워있던 언니의 유골을 양지 바르고 아름다운 추모공원으로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예쁜 꽃들이 만발한 가장 좋은 자리. 비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의 언니 한유란이라는 이름을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이장하던 날 저는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피투성이 손으로 바느질해 완성했던 그 낡은 노란색 레이스 원피스를 제 몸에 꼭 맞게 수선해 입고 갔습니다. 35의 여자가 입기엔 촌스럽고 작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따뜻하고 눈물겨운 옷이었습니다. 언니 나 봐봐. 어때? 예뻐. 원피스를 입고 언니의 비석 앞에서 빙그르르 도는 제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만들어준 옷이잖아. 내가 이걸 입고 얼마나 언니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우리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무섭고 추운데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이제 내가 매일매일 맛있는 거 사서 언니 보러 올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빚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푹 쉬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언니가 지켜준 이 목숨 헛되지 않게 진짜 똑바로 살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울지 마, 내 동생. 예쁘게 잘 컸네. 하며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보육원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작은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통장에 쌓이던 수억 원의 인쇄도 없지만 아이들의 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오릅니다. 가족을 원망하며 도끼를 품었던 작가 한유진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준 언니의 숭고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제2의 유란이가 나오지 않도록 상처받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진짜 언니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언니가 내게 남겨준 이 기적 같은 두 번째 삶을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게 채워나가면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언니. 하지만 그 이면에는 7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25 꽃다운 나이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야 했던 언니의 상상조차 못할 뼈저린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핏줄을 짓밟고 거짓된 성공에 취해 있던 동생의 뼈저린 후회와 참회, 그리고 끝내 악마 같은 사채업자들을 응징하고 언니의 명예를 되찾아준 통쾌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결말이 우리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좁은 시야와 오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찾아와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가슴이 먹먹해지셨거나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던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당장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과 위로의 한마디를 팍팍 남겨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연륜이 묻어나는 진심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보물이자 감동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자매의 눈물겨운 참교육 사연에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응원이 매일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사연을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눈물 쏙 빼고 가슴 뻥 뚫어주는 더 많고 기막힌 인생 역전 사연들은 유튜브 시니어 채널 실버로드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